그 돈으로 사돈 내 집을 리모델링했다고? 내 돈 1억을?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희가 설명할게요. 설명? 뭘 더 설명해? 이건 명백한 사기야. 엄마, 이게 최선이었어요.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서. 최선? 날 속이는 게 최선이었다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어머니,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이해해 주실 거죠? 가족? 더 이상 너희는 내 가족이 아니야. 내일 당장 내용 증명 보내고 고소할 거야. 사돈어른, 진정하세요. 우리 애들이 잘못했지만 잘못은 무슨? 이건 범죄라고요. 한 푼도 안 갚으면 감옥에서 썩게 할 거예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나이 올해 67세 김영숙입니다. 제가 이렇게 분노한 이유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평생 혼자서 아들 하나 키우며 반지하 원룸에서 시작해 지금은 작은 상가 건물까지 일구어낸 여자입니다. 독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지만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 아들은 결혼한 지 3년 정도 됐어요. 결혼 당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제 상가 4층을 신혼부부에게 내어주려고 했습니다. 아들, 엄마가 4층 다 비워놨어. 여기서 살면 월세 걱정 없이 돈 모을 수 있잖아.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어머니 감사하지만 신혼부부가 시어머니와 같은 건물에 사는 건 좀 그래요. 죄송해요. 저희끼리의 공간이 필요해요. 다른 집을 알아볼게요. 그 순간 뭔가 서운한 기분이 들었지만 저는 그저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은 저를 향해 날카로운 말을 던졌습니다. 요즘은 아들 결혼할 때 부모가 신혼집 마련해 주는 게 당연해졌더라고요. 김 여사님은 그런 계획이 없으신가 봐요. 그 말에 저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자리를 망치기 싫어 참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 노후 자금 중 1억 원을 빼서 아들 부부의 빌라 구입 자금으로 보태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꼭 효도할게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때만 해도 저는 아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될 줄은 몰랐죠. 그렇게 시작된 신혼생활이 몇 달 지나고 어느 날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사실 제가 뷰티샵을 창업하고 싶은데요. 어머니 상가 2층이 비어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가게를 열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그냥 의견을 물어보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상한 건 그날 이후부터였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그 자리가 이미 자기 것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인테리어 업체랑 미팅했는데 이렇게 하면 예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잠깐, 내가 언제 빌려준다고 했니? 난 아직 결정한 적 없는데. 아, 저는 가족인데 당연히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가족이라는 말이 마치 무기처럼 느껴졌거든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내어줘야 하는 건 아니야. 이 상가는 내 노후를 위한 유일한 수입원이고 지금 임대료가 제법 괜찮게 나오는 곳이야. 어머니, 저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만 도와주시면. 약간이 아니잖아. 너 지금 거의 공짜로 달라는 거나 다름없어. 그때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들 역시 며느리 편을 들었죠. 엄마, 왜 도와주지 않으려고 해요? 며느리가 자립하려는 거잖아요. 엄마도 젊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나는 누구 도움 없이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진 것도 모두 내 힘으로 얻은 거야. 엄마, 그렇게 냉정하게 구는 거 아니에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또 가족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왜 가족이라는 말이 내 재산을 당연히 나눠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걸까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상가는 임대해 줄 수 없어. 이미 다른 계획이 있어. 제가 분명히 거절했는데도 며느리는 마치 제가 곧 마음을 바꿀 거라는 듯이 행동했어요. 심지어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 측정까지 하더군요. 제가 막으니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며느리 일 좀 도와주면 안 돼요?
난 이미 너희 집 살 때 1억을 보태줬잖아. 그것도 모자라? 그렇게 상가 문제로 갈등이 계속되던 중 또 다른 일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우리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해요. 근데 이사 비용이 좀 부족한데 1억만 더 보태주실 수 있어요? 또, 너희 지금 사는 집은 뭐가 문제야? 지금 집이 좀 좁아요. 애도 가질 예정이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미 많은 돈을 아들에게 지원했고 제 노후 자금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니까 손주도 볼 생각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엄마도 나이가 많아져서 앞으로 병원비도 들 수 있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해. 정말 고마워요. 엄마, 이번에는 정말 좋은 집으로 갈게요. 사진 보내드릴게요. 며칠 후 아들은 문자로 새집 사진을 몇 장 보내왔어요. 나름 괜찮아 보였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달 정도 지났을 때 우연히 며느리 친구를 마주쳤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 새 집 정말 좋더라고요. 친정집을 전체 리모델링 했는데 정말 이쁘던데요? 뭐라고요? 친정집이요? 네, 아들하고 며느리가 친정집에 사는데 모르셨어요? 친정집을 완전히 새로 꾸몄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들이 보내온 사진이 왜 익숙했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그건 며느리 친정집을 리모델링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 살고 있니? 엄마, 왜 그러세요? 솔직히 말해. 너희 지금 어디 살고 있어? 아들은 말을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엄마, 그게 저희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너희 지금 사돈네 집에 살고 있는 거지? 내 돈으로 사돈네 집 리모델링한 거 맞지? 엄마, 그게 그렇긴 한데요.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제가 그토록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저를 이렇게 속였다니요. 그럼 내가 준 1억은 어디에 썼어? 엄마, 그게 일부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뭐? 며느리 가게 창업 자금으로.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제가 거절했던 그 상가 임대건도 이미 계획이 있었던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처음부터 나를 속일 계획이었던 거야? 내 돈으로 사돈네 집 리모델링하고 며느리 창업 자금으로 쓰려고?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엄마가 상가를 빌려주지 않으시니까. 내가 상가를 빌려주지 않아서 내 돈을 훔친 거야? 그게 말이 돼? 훔친 게 아니라 저희가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최선의 선택? 나를 속이는 게 최선이라고? 그날 저는 더 이상 아들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어서요. 다음 날 제가 아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며느리가 불쑥 찾아왔어요. 어머니, 어제 남편이 다 말씀드렸더라고요. 많이 놀라셨죠? 놀랐다고? 그게 다야?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다 된 일인데. 다 된 일. 너희가 날 속인 게 어머니,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어차피 아들한테 주실 돈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결국 집 마련했잖아요. 그건 너희 집이 아니라 네 친정집이잖아.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어머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상가 계약 얘기도 같이 해요. 제가 이번 달부터 오픈하려고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도 했거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 상가 얘기를 하다니요. 너 제정신이야? 내가 너희한테 속은 일로 이렇게 화가 나 있는데 아직도 상가 얘기를 해? 어머니가 그러시는 건 그냥 화풀이고 결국은 아들이니 이해해 주실 거잖아요. 사실 저도 처음엔 망설였는데 남편이 어머니는 결국 이해해 주실 거라고 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탁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아들이 그런 말을 했다니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기만이었던 거예요. 당장 나가. 더 이상 볼 일 없어. 어머니, 왜 이러세요? 가족끼리. 가족. 날 이렇게 속이고 이용한 사람들이 내 가족이라고? 당장 나가! 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 하더니 결국 나갔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결심했어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법적으로 해결하기로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제 아들 부부가 저를 속이고 1억 원을 가로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모든 상황을 설명한 후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여사님, 안타깝지만 이건 명백한 사기 행위에 해당합니다. 비록 가족이지만 돈을 돌려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반응이 없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날로 저는 사돈네와 아들 부부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 증명이 발송된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법적 조치까지 하시게요.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너희가 먼저 가족의 의미를 무너뜨렸어.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지 알아? 하지만 엄마, 이렇게 하면 우리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협박하니? 그건 너희가 선택한 거야. 내 돈 1억을 당장 돌려놔. 아니면 정말 고소할 거야. 다음 날 사돈이 직접 제 집을 찾아왔어요. 김 여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내용 증명이라니요. 안사돈,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안사돈 내 집 리모델링 하는데 제 돈 쓴 거 모르셨어요? 그게 알긴 알았지만 자식들이 부모한테 받은 돈인 줄 알았지. 이렇게 속인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요? 딸이 친정집을 리모델링 하면서 그 돈이 어디서 나온 줄 몰랐다고요? 사돈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김 여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해결하는 건 너무하잖아요. 가족 간의 문제인데. 이게 가족 간의 문제였다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죠. 1억이 작은 돈도 아니고 저는 그 돈으로 제 노후를 준비하려던 거예요. 저희가 갚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얼마나 필요하신가요? 글쎄요, 5년 정도면. 5년이요? 농담하지 마세요. 한 달 안에 돌려주세요. 아니면 정말 고소합니다. 사돈은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마련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후 아들 부부와 사돈네 집은 비상이 걸렸다고 해요. 급하게 돈을 마련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다더군요. 결국 그들은 2개월 안에 돈을 갚기로 약속하고 공증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니 너희가 얼마나 계획적으로 날 속였는지 알아?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번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으니까요. 돈만 갚아. 그리고 앞으로는 각자 살자. 아들도 저에게 사과했지만 저는 마음을 열 수 없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시간이 지나면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거야. 엄마, 우리 다시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모르겠다. 지금은 돈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우선이야. 한 달 후 사돈네에서 5천만 원을 먼저 갚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 달에 얼마씩 갚기로 약속했죠. 이제 적어도 제 돈은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사실 우리가 살 곳이 마땅치 않아요. 친정에서도 나와야 하는데 그래서 혹시 엄마 상가 4층에 잠시 살 수 있을까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저는 가능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들아, 너희가 날 속이고 배신해놓고 이제 와서 내 상가에 살겠다고? 말이 되니? 엄마, 저희가 잘못했지만 지금 당장 갈 곳이 없어요. 그건 너희 문제야. 스스로 해결해. 엄마가 이럴 줄 몰랐어요. 그래도 전 엄마 아들인데 그래, 넌 내 아들이야. 하지만 네가 한 행동의 책임까지 내가 져줄 수는 없어.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워. 결국 아들 부부는 다른 곳에 월세방을 구했다고 합니다. 며느리의 창업 계획도 무산되었고요. 그 후로 몇 달 동안 저는 아들 부부와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만나지 않았고 그저 약속된 돈을 갚는지만 확인했어요. 주변에서는 그래도 네 아들인데 그렇게 냉정하게 대하냐며 저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배신이었으니까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아들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야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래, 잘 깨달았네. 엄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아들아, 난 너가 반성하든 말든 상관없어. 그저 네 인생 네가 책임지면서 살아가길 바랄 뿐이야. 엄마, 그래도 내 아들이니 언제든 찾아와도 좋아. 하지만 더 이상의 경제적 지원은 없을 거야. 그리고 사돈네와의 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우리 관계도 예전 같지 않을 거고. 아들은 고개를 떨구며 돌아갔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저는 제 결정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사돈네에서는 약속대로 돈을 거의 다 갚았어요. 며느리도 작은 뷰티샵을 다른 곳에 열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더군요. 아들 부부는 작은 전세 아파트를 구해서 살고 있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아들이 연락해 왔어요. 엄마, 이번 명절에 인사드리러 가도 될까요? 그래, 오렴. 명절날 아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예전과는 달리 조심스러운 태도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래, 다 지난 일이야.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잘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랐으니까요. 그날 이후 아들 부부와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신뢰와 지원은 없었어요. 저는 이제 제 노후를 더 꼼꼼히 챙기고 그들의 문제에 깊이 관여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엄마,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난 잘 지내. 노후를 위한 준비도 더 열심히 하고 있어. 엄마는 혼자 지내기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 하지. 하지만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진 않아.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좋으니까. 엄마, 저희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어. 너희도 너희 살 길 찾아 살아. 난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렇게 1년이 더 지났어요. 아들 부부는 첫 아이를 가졌고 저는 할머니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돈네는 마지막 남은 돈까지 모두 갚았고 이제 금전적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니? 저희가 아이를 가졌는데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좁아요. 그런데 저는 순간 경계심이 들었어요. 또 돈을 요구하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승진도 했고 대출도 좀 더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집을 좀 더 넓은 곳으로 알아보려고요. 엄마한테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순간 마음이 놓였어요. 아들이 정말 변했구나 싶었지요. 그래, 잘했어. 너가 스스로 해결하려는 모습이 좋구나. 엄마, 제가 많이 배웠어요. 이제는 제 힘으로 살아가려고요. 그래, 그게 엄마가 바라는 거야. 아들은 조금 망설이다가 말을 이어갔어요. 근데 엄마,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 저희 집 알아볼 때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엄마가 보는 눈이 정확하니까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아들이 정말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기에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시간 날 때 같이 가보자.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그렇게 저는 아들 부부와 함께 집을 보러 다녔어요. 제가 보기에 좋은 집, 그리고 그들의 경제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찾아주었죠. 결국 괜찮은 아파트를 계약했고 아들 부부는 그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후 저는 가끔 아들네 집에 가서 아이를 봐주곤 했어요. 하지만 항상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주말에만 가고 그들의 사생활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죠. 며느리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당연하게 뭔가를 요구하는 일은 없었고 오히려 제게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희가 이렇게 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 너희가 스스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나도 기쁘다. 지금 저는 67세, 아직도 제 상가를 직접 관리하며 독립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들 부부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고 손주도 가끔 보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노후와 행복도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온 저에게 있어 자립심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제 아들도 이제야 그 가치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는 자신의 가정을 스스로의 힘으로 일구어가고 있으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제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그렇다고 자식과 단절하지도 않으면서요. 적절한 거리를 두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모-자식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듣고 싶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